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울까요? 전자레인지 속의 전기 에너지가 전자파로 변하고 이것이 음식 속의 물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때 공급된 에너지가 열로 나타나게 되면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파는 공간상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온갖 전자파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에서부터 스마트폰, 리모컨, 와이파이, 레이더, 위성통신, 무선 송전, 심지어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빛도 그리고 열도 전자기파입니다. 태양빛이 물체에 닿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닿은 곳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태양빛이 전자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들은 태양처럼 우리 인체를 뜨겁게 만들까요? 만약 이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느 특정한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박스를 보면 마치 전력 효율 등급처럼 표시되어 있는 무언가의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을 토대로 매겨진 등급이죠. 매뉴얼 안에서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전자파 흡수율이라고 명시된 이 값, 이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걸까요? 과학쿠키는 이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위성연구본부에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자파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자파가 일단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간의 진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파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네.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네. 자기장은 전하의 흐름, 즉 전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초당 전자파 파동 주기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주기와 파장이 짧아지고 네. 에너지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물리학의 주요 관심사와 연구 주제들 중 하나는 물체 사이의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학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디 카르노의 열기관 개발로 인해 18세기 산업혁명이 탄생한 것처럼 19세기 후반 물리학자 맥스웰의 전자기하의 정립은 전자파를 인류의 아주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자파인 빛을 제외하면 모든 종류의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파를 이용하면 마치 마술과 같이 먼 거리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속의 전기 에너지가 실제로 접촉하지도 않고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말이죠. 전자파는 전기적 성질을 지닌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과 전하의 흐름이 유도하는 자기장이 공간상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19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발견을 꼽아보자면 바로 이 전자파의 발견을 꼽아도 될 정도로 전자파는 인류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발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주는 전자제품 대부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자파도 다른 파동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리와 같이 어떤 물체에 맞으면 흡수되거나 반사된다는 특징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박쥐가 소리를 발생시켜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것처럼 전자파를 활용하면 주변을 탐지하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기술을 만들 당시의 공학자들은 공간 정보 획득에 필요한 전자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그 역사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기는 군사용 레이더에 의한 RF 전자기장의 노출에 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레이더 때문에요? 예, 레이더의 출력은 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 중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1950년대에는 주로 그래서 작업장 군 병력의 노출 제한치를 제한하고 적용하였는데 100와트 퍼 스퀘어 메타가 1953년 헐만 슈반 박사가 미국 해군성에 권고한 최초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값입니다. 와트 퍼 스퀘어 미터라고 하는 게 어떤 단위인가요? 예, 전력 밀도의 단위인데요. 전력 밀도의 단위요? 네, 예. 주로 몸 밖에서 측정 가능한 예. 전자파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0와트 스퀘어 메타 이 값이 이후 미국을 비롯한 모든 노출 표준의 근간이 되었죠.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기준은 네. 1966년에 발행된 미국 표준협회 ASA, 현재 안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시요. 표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 미국 머시의학재단 이규학 박사께서 국내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국내 필요성을 주장을 하셨고, 네. 이후에 90년대 중반에 이제 휴대전화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대중이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1999년에 한국전자파학회가 ICNIRP 지침을 권고하였고,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우리 정부, 당시에 정보통신부가 이 권고를 받아 2000년에 공식적인 정부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자파 무선 주파수 에너지의 노출 영향에 대한 집중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말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자파를 만드는 기기를 활용하는 작업장의 군 병력 노출에 대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였죠. 그로부터 차츰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전기자기기술자협회 IEEE의 IEEE C95.1이라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MHz부터 100GHz까지의 인체에 입사하는 전자파의 한 가지 세기만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주파수를 구분하고 인체 내에 흡수된 양을 규정하는 등 점차 정교한 방법으로 표준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인체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이크넙입니다. 우리말로는 국제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국제방사선 방어협회 총회를 통해 독립기구로서 설립된 기관이죠. 1998년 300G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한 이크넙의 최초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에 있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파 영향의 핵심은 전자파에 노출된 생체가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EEE든 이크넙이든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의 인체 보호 기준은 모두 이와 같은 가열 작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전자파의 인체 보호 기준을 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과학자들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안전과 위험의 경계치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네. 음식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 붕괴, 반응이 동물 종 그리고 주파수 전체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 역효과에 가장 민감하고 재현 가능한 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응은 동물이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해 학습시킨 다음에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이 훈련된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동물이 30분에서 한 1시간에 걸쳐서 전자파에 노출되고 네. 체내 전자파 흡수가 대략 4에서 6W/kg일 때 이 네. 영향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IEEE와 ICNIRP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4W/kg을 노출 한계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노출 수준은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네. 신체 중심부의 온도 상승치 약 1도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 노출 경계치는 오늘날 일반인 인체 보호 기준의 50배에 달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전자파 적용, 인체 보호 적용 기준 이런 게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안전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계수요? 예. 농약과 같은 독성 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네. 실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쥐와 같은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독성 시험 결과로부터 유출을 하는데 네. 안전계수는 이 동물 실험 결과로부터 인체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계수를 말합니다. 아, 동물로부터 오는 거군요. 네, 안전계수는 동물 종 간의 감수성의 차이, 실험동물과 인간의 두 집단 간의 차이, 네. 또 인간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유한 질병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이런 차이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는데 전자파 노출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통상 실험 동물과 사람과의 감수성 차이를 10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사람 간의 개체차를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좀 대중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감수성이랑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감수성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추위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수성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동물 실험에서 유도된 임계값 4W/kg에 종간의 감수성 차이인 10을 고려하여 10분의 1로 낮춘 0.4W/kg을 사람의 집단 중에 직업인, 직업인은 직무상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인의 노출 제한 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값에 사람 간의 개체 차인 5를 적용해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하는 일반인의 노출 제한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설정된 기준값 0.4 또는 0.08W/kg을 초과한다고 해서 사람에서 독성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체보호 기준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마련되었는지를 이혜경 박사님의 인터뷰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 속 수많은 전자기기들을 다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IEEE와 이크납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일까요? 이런 이동통신기기 그리고 시설의 전자파로부터 우리는 계속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IEEE 그리고 이크납의 이 노출 기준이 이 모든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기준인 건가요? 지침이나 표준마다 약간씩 표현은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0년에 개정 발행된 ICNIRP 지침에 따르면 지침의 주 목적이 단기 및 장기 그리고 연속적 및 불연속적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노출로 인한 건강 역효과에 입증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노출 제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체보호 기준은 급성 그리고 만성 노출 영향을 다 고려한 것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인 전자파. 그러나 전자파가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의 전자파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인체 보호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에 사용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과학계와 과학자들은 전자파 노출 제한치 설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엄밀하고 철저하게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RF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는 체온 상승으로 인한 역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저 레벨에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바람 등과 같은 질병의 영향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음 또한 앞서 소개드린 동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원칙하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심을 위해 국가 규제 기준을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명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자파를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